뭐야 나오고 있네. 시작했어요. 셋 둘 하나 큐. 아니 시작했으면 이런 큐를 식이었어요? 줘야지. 아니, 늘 시작하겠습니다. 나 그냥 핸드폰 보고 있는데 그대로 나가고 있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이 아닌 목요일 아침에 세상을 본다. 반갑습니다. 야 좋네요. 아니 제가 제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제가 한 달 전에 민준 씨 대타로 들어와서 했거든요. 스페어 타이어로서. 네. 근데 라이브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오. 그래서 작가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너무 부담된다. 제가 그래도 방송 경력이 적진 않습니다만 네. 대부분 뉴스나 뭐 스포츠 중계 이런 짜여진 방송, 철저하게 대본에 의존하는 방송이라면 이런 방송은 사실 제가 인스타 라이브 말고는 안 해봐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보다 그 동접자 더 적으니까 편하게 하세요. 예, 다들 그냥 놀러 온 거니까. 예. 대화한다. 우리 재밌게 그냥 논다. 경제 이야기 사실 매니저님 우리 그 소주 마시면서 하고 싶은데 아침이라서 소주는 못 먹고 그냥 하는 거니까. 그냥 커피 들고 하는 걸로. 아까 봤잖아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러니까요. 그럼 카메라 켜보고 PD가 이렇게 코 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냥 떠드는 거야. 큐 사인이 없어요. 경제 얘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디부터 보셨는지 모르겠네. PD님이 지금 주식 물려서 그냥 주식장 켜놓고 들어갈게요 이러고 그냥 시작했네 이러고 그냥 하는 거니까 가능한 겁니까 이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네. 네. 저도 안 돼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저 스텝이 한 10명인데 적응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오케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채팅 다 보고 있으니까요. 네네네. 소통하면서 좋습니다. 최대한 어루만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 선생님한테 모든 걸 맡길 테니까 예. 오 선생님한테 눈이 동그래지네. 뭐 다른 거 생각하는 거 있어요? 오 선생 오 선생님 아니에요? 주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경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오 선생님 컨셉으로 그러니까요. 또 좋은 얘기를 또 해주셔야 아니 명프로 타이어님 방송 보면은 이게 곽수잔 씨랑 또 명콤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요즘에 뭐 가장 잘 나가는 콤비 하면은 또 이 두 곽명콤비, 명곽 콤비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부담되긴 하는데 저도 준깔깔이로서 좀 역할을 하고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드립니다. 네. 예. 오늘 광대 한 명 없으니까 그래도 좀 더 진지한 방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도 이제 정통 뉴스 출신이잖아요. 정통 뉴스. 예, 네. 오늘 아침 새벽 4시 20분에 뉴스하고 왔습니다. 예, 많이 피곤한 상태지만 그래도 파이팅 넘치게 해야죠. 예. 괜히 또 생색내지 마시고 우리 다 피곤하지 여기 안 피곤한 사람 어디 있어요? 아이스라떼 하나 주셨어요. 예. 아이스라떼. 알겠습니다. 힘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앨범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첫 번째 앨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답하지 마라. 응답하지 마라. 응답하라 하세요. 응답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응답하지 마라. 전화도 받지도 마. 네. 전기 다 끊어. 1988 아니에요. 1998입니다. 1998. 1998.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1998? 각 이 캐릭터에 제가 뭔가 글자를 적어 놓고 이건 좀 구체적으로 일단 얘기를 해보고 응답하지 마라 1998. 그래서 저희가 좀 1998년으로 잠시 돌아가서 98년?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나에게는 어떤 한 해였는지 좀 궁금해요. 그때 물론 이제 외환 위기가 있어서 경제가 어려웠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학을 갔어요. 새로운 초등학교 전학 가서 뭔가 친구도 사귀고 뭔가 적응해야 되는 시점. 여자친구? 야, 바로 캐치하시네. IMF 때 그냥 혼자 살판 났네. 왜냐면 제가 여자친구 그때 사귀고 솜사탕 먹고 4년간 짝사랑하는 여자애를 그때 봤거든요. 와. 3학년 1반에 반장이었어요. 저보다 머리 하나 당시에 더 큰 여자. 뭔가 누나 같고 되게 성숙한. 뭔가 좀 안기고 싶은. 기대고 싶은. 근데 결국엔 뭐 잘 안 됐죠. 고백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네. 되게 이미지에 비해서 되게 까졌네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누굴 좋아하는 게 까진 건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여자친구 못 사귀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게. 좋아할 수는 있지 않나요? 그래요? 초등학교 때 누구 좋아해 본 적 없어요? 생각이 들어요? 매니저님 좋아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제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IMF라고 하는데 그 큰 여파, 예를 들어 물론 이제 아버지가 실직하시고 이유 모르게 이사 가고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워낙 어려서 그런지 그게 막 어려운 건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야, 이사 간다 좋아하고 아빠 이직한데 야, 뭐 맛있는 거 사주겠다. 그런 정도로 이해했지. 저는 사실 그때는
이 어떤 짝사랑과 함께 98 프랑스 월드컵. 제가 축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때 이제 네. 프랑스랑 브라질이 딱 그죠? 결승해가지고. 호나우도와 지단의 존재를 알면서 까를로스 UFO 쫙. 그 축구의 어떤 재미에 빠졌던 네, 그냥 그런 시기였어요 저한테는. 아니 근데 별로 어렵진 않았네요. 사실 98년, 97년이면. 예.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그래서 민준 씨는 어떤 한이었는지 좀 궁금한데. 저는 이제 여기 처음처럼 하나 갖다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예, 힘들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술을 마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죠. 예. 아버지 집이 어려웠다고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집을 선 넘을 뻔했어요. 예. 그때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그때 근데 이유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죠, 어릴 모르죠. 때는 예. 초등학교 1학년 7살 막 이랬으니까 그때는 이제 집이 어려워져가지고 갑자기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그때 이사 많이 갔구나. 촌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3평짜리에서 가족 셋이서 진짜요? 푸세식 화장실에서 이렇게 거의 반지하처럼 해가지고 저는 근데 이제 오손도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저는 그게 아기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돌아서 보니까 저렇게 응답하지 마라 1998처럼 그때 되게 힘들어서 그랬구나. 약간 이런 어려웠던 생각이 기억이 드네요. 근데 전혀 그런 이미지가 아니어서 유학파 출신의 뭐 엘리트 그런 코스를 밟은 그런 분인 걸로 제가 봤는데 그런 어려움으로 전화위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실제로 경제적으로 1998에 저렇게 고물가 그리고 뭐 저성장 사실 그때 저성장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성장이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이제 역성장이었죠. 역성장. 환율은 2,000원까지도 올라갔었고 그리고 주가가 거의 80% 가까이 폭락을 했었던 그래서 코스피가 250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심각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IMF나 이런 데에서 좀 무리한 조건까지 다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이제 자금을 긴급 수혈을 해와가지고서 근근히 넘어갔었던 그런 시기였었죠. 영화도 있었잖아요. 국가부도의 날인가. 네, 유아인 씨 나온. 네, 저도 재밌게 봤는데 제가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98년으로 회귀하려고 하느냐. 이번 주에 기사가 하나 났었는데요. 통계청의 조사가 나왔는데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1998년 이후에 24년 만에 6%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말이 6%. 와, 지금 이 어려움이 그때만큼 어려운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위기가 그 위기처럼 다가오는 건가? 그런 불안감이 들기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래 다음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소비자 물가 추이 그래프인데 자, 6%까지 엄청 오른 거예요, 갑자기. 연별이네요, 연별. 예, 연별. 코로나 이후에 엄청 올랐고. 근데 보면은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 외환 위기 때 98년 2월에 9.5%까지 최고점에서 떨어지는 시점에 6%. 그거와 대비해서 6%라는 거지. 내려가는 지점, 지금은 또 올라가는 지점이고요. 당시에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5.9% 지금만큼 물가가 올랐던 서프라임 모기지 때. 그러나 이게 사실 이제 전기요금 인상까지 반영하면 다음 달에는 뭐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뭐 환율도 말씀하신 대로 엄청 지금 1,300도 넘은 현재 보니까 뭐 1,300대를 완전 넘었네요. 그리고 코스피도 어제 이제 1,300선 붕괴했고 1,300선? 코스피 1,300선 붕괴되면 우리 전기 다 내려야 돼. 2,300입니다. 2,300. 정정합니다. 2,300선도 붕괴했고 또 상반기 무역 적자도 엄청 좀 심한 상황이어서 물론 단순 비교는 안 되잖아요. 외환 위기와 지금 외환 보유고도 많이 오른 상황이고 내실도 다지고 있고 많이 발전했는데 그때와 지금 비슷한 건 뭐고 좀 다른 거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그때하고 비슷한 점은 뭐 물가가 높다. 그만큼 높아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환율도 좀 많이 약하다. 그 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가려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고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98년 워낙 강렬한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때하고 비슷한 뭔가 숫자가 하나둘 나오니 겁이 많이 나지만 사실 지금 글로벌에서 제일 비교를 많이 하는 거는 과연 그래서 7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느냐 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실은 그때
이제 글로벌 상황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의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냐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때는 우리만의 어려움이었다면 지금은 전세적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난이도가 더 높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는 우리가 정말 안 좋았지만은 그 뒤에 빠르게 그 상황을 탈피를 하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우리만의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동아시아의 문제이긴 했지만은 문제였으니까는 전 세계의 수요는 살아 있었던 상황이어서 다시 우리가 좀 물건을 만들고 파니까는 잘 팔려서 빠르게 흑자로 전환을 하고 보시면은 또 이제 물가가 빠르게 그 뒤에 내려오게 그래서 되거든요. 그때 막 빠르게. 금모기 운동 막 이런 맞아요. 그런 것도 예. 근데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라가 어렵다고 내 창고에 있는 금을 나라에 그냥 주는 거예요? 달러도 그냥 주고. 아니요. 이제 싸게 매입을 그때 그 정부에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판 거죠. 어떻게 보면 금을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 그걸 이제 그 기부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시가보다 훨씬 싸게 해서 정부가 매입하고 그 금을 팔아가지고 달러를 그때 구해왔던 걸로. 와,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내 나라를 금붙이 위해서 그냥. 이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야, 그때 대단했네. 이게 비교가 되는 게 뭐 딴 얘기입니다만은 그 남유럽 부채 위기 있을 때 그리스에서는 이제 외화 부채는 갚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과거 자기네들이 이제 그 아테네 그 시기에 그런 아주 그 이제 그런 사상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저 지금 누구신지가 지금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런 뭐 과도한 부채는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안 갚아도 된다고. 마인드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 어려움이 지금도 이어지는. 이게 지금 뭐 살아났다 이렇게 됐다 이제 만성 질환이 돼 있죠 저기. 우리나라는 진짜 착해요. 빌리면 다 풀려고 하죠. 국민성이. 그렇죠. 착하지. 근데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때랑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튼튼해졌고 수출도 많이 하고 기술력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걱정해야 될 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만의 정말로 문제였다면 지금은 글로벌이 좀 장기 침체로도 가버릴 수가 있다라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98년처럼 가진 않지만 계속해서 좀 찜찜하고 안 좋은 상황이 몇 년간 될 수도 뭐 있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 이제 70년대가 10년 내내 보시면은 침체였거든요. 미국이 장기 침체를 그때 당시에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같이 겪게 되면 어떡하냐. 그럼 우리는 또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우리한테는 당연히 또 장기적으로 안 좋을 그런 뉴스가 돼버리니까는요. 예. 그리고 제가 그 준비한 소식 중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환율도 지금 달러가 초 강세,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1,305원 60전 정도 보이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IMF 때 2,000선 그리고 외환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1,600선 그리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1,250 정도 올랐다가 맞습니다. 다시 떨어졌었는데 지금 그냥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300을 넘었단 말이죠. 맞아요. 지금 그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나요? IMF 때가 2,000원. 2,000. 그리고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가 1,500원. 1,500, 1,600? 1,600. 지금 1,300원. 근데 무슨 뭐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환율을 맞아요? 그래서 다들 찜찜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달러가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원화뿐만 아니라 모든 통화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강한데, 근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래서 지금 침체가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걸까? 왜 환시장이 이렇게까지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나 뭐 엔화 이런 것도 엄청나게 약세거든요. 왜 이 정도로까지 약세가 되었을까라고 하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야라는 걱정. 그러니까 걱정을 이제 불러일으켜서 어떻게 보면 침체를 야기시켜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심리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침체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위기가 침체됐다고. 느꼈어요? 저 지금 눈치 없는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눈치 굉장히 흡수했어요. 여기 턱 밑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봤는데 수사님 들이 못 봐서 아쉽다. 광대 한 번 없어졌을 뿐인데 여러분 저 오랜만에
매지가인가 보네. 앞에 보고 있으면서 그거 다 보고 있었네.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어떻게 있어요. 봤대? 여러분 저도 재미없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망치고 싶지 않아서 안정 추구 형로다.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저 화내요. 저 화내요. 약간 개그맨 홍인규 씨 스타일인 것 같은데. 맞죠? 개그맨 홍인규 씨 스타일인 것 홍인규 씨. 같아. C평, C평. 네네. 네. 눈치 빠르네. 조심해야겠네. 분위기 한번 전환하고 가겠습니다. 눈치 없는 줄 알고 이제 기회 와서 쓱 밀어내려고 그랬는데.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안 금난세 되겠네. 침체가 지금 위기가 왔었어요. 알겠습니다. 수산 씨 또 돌아옵니다. 수산 씨 곧 돌아옵니다. 지금 잠깐 위기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연합 뉴스 또 그럼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네, 가면 네. 이런 날도 네, 있어요. 네. 지금 네, 우리 네. 맨날 이렇게 광대가라로 명민준, 곽수산 해가지고 버닝돼서 아니 근데 이분들도 웃긴 게 뭐냐면 네. 곽수산, 명민준 나오면 정신 사나워서 못 보겠다는 댓글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오늘 진지각 잡고 지금 경제 위기 얘기하고 있는데 재미없다고. 나도 못 매불쇼 있잖아. 어디서 지금 정광우 매니저님 계신데 86번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재밌게 해요. 네. 급 흥분을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자, 계속 경제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얘기하는데 파리가 앉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무슨 얘기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죠? 그 달러가 너무 강세여서 우리가 강세여서. 모르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무언가는 제가 정답 맞춰도 됩니까? 네네. 제 예측으로는, 제 광대적인 예측으로는 네. 정말 취약한 신흥국들의 부도. 네네. 약간 스리랑카 부도 나면서 가능성을 확인을 한 것처럼 뭐 튀르키예, 뭐 아르헨티나 여기서 이제 뭐 인플레이션 뭐 50%, 70% 이러는데도 그게 막 뉴스에 엄청 대서특필되지 않는 것처럼 신흥국들과 그리고 그런 취약한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이 엄청 높은데 코로나 지나가면서 이제 좀 회복하려고 했는데 얻어맞고 있는. 그래서 나 모르겠다. 그냥 뭐 나 돈 못 갚으니까 배째 이렇게 해서 한 나라 두 나라 누워버리면 쭉 유럽 밀리고 이제 신흥국들의 그런 줄도산 이런 거가 아닐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게 제일 무서운 게 그런 식으로 전이가 일어나는 건데요. 네. 사실 지금 이미 뭐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데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네. 뭐 이집트나 이런 쪽도 좋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데 어쨌든 글로벌의 은행들이나 노출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게 혹시나 또 손실이 꼬리를 물고 해가지고서 가뜩이나 지금 부채가 글로벌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뭐 금리가 올라가는데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든지 해버리면 우리가 예상 못한 경로가 혹시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그런 그 금융위기도 맨 처음에 서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미국의 버냉키 의장이 무슨 얘기했냐면 네. 그거 우리 GDP의 1%도 안 된다 그랬었거든요. 너무 근데 그게 아니다. 나중에는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못 믿게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알아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랬을 때 제일 안전한 건 그나마 그래 달러밖에 없지 네. 해서 달러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보면 유럽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긴축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치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로화가 되게 약하다. 네. 그 자체는 유럽은 지금 더 볼 게 없어. 너무 침체로 갈 것 같고 그나마 이럴 때는 달러밖에 믿을 게 없다라는 식의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근데 몇십 년 전부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럽의 시대는 이미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GDP 총액으로 따지면은 유로존이 원래는 미국보다 컸었고요. 뭐 지금 아마 비등비등할 그게 거예요. 이제 예. 특정 나라들만 그런 거지 유럽 전체로 놓고 보면 독일, 프랑스 막 이런 국가들만. 네. 사실은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보잘것없는 경제적으로 네. 약간 그런 국가들이 예전의 위상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죠. 이제 돈을 빌린 국가가 있고 돈을 빌려준 국가가 있고 그래서 그 간격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에 요번에 그 자산 매입이 끝나고 나니까 이탈리아 같은 데가 다시 남유럽 위기 같은 상황을 겪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매입 끝난다고 발표하자마자
금리가 팍 튀어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잘 이제 이런 뉴스 모르시겠지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별 통화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번 그 사이에 지난 이제 얼마 전에 열어 가지고서는 우리가 남유럽까지도 사줄 수 있다. 이거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장을 좀 안정화를 시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이제 영국이 그 유로를 탈퇴한 것이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담 때문 아니었습니까? 프랑스나 독일은 그쵸, 그런 거에 대한 네네. 부담이 없을까요? 근데 독일이 사실은 또 유로존을 유지를 함으로써 네. 얻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수출을 할 때 원래 만약에 독일이 혼자 나와 있다면 훨씬 더 통화가 강세였겠죠. 그럼 수출 경쟁력을 아마 많이 잃었을 겁니다. 근데 유로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로존을 다 합산해 가지고서 통화 가치를 구하다 보니까 독일의 경쟁력 대비해서는 통화가 약세이니 그러니까는 수출할 때는 경쟁력을 더 확보를 하고 그런데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는 금리는 낮게 유지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독일은 더 금리를 높였어도 괜찮았겠죠. 경제가 더 나았으니까 네네. 상황이. 근데 낮게 유지가 되니 뭐 각종 투자나 이런 거 하기도 용이하고 독일은 사실은 뭐 지금까지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유럽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자료를 보니까 네. 2016년부터 계속해서 제로금이더라고요. 네, 코로나 네. 때도 계속 그랬고 이제서야 7월에 0.25% 올린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네. 그 기조에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유럽은 조금 이제 역사를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유로존이 합쳐지고서 통화를 뭉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역사는 짧은데 그 사이에 크게 유로화가 만들어진 거랑은 또 다른 건가요? 네, 이제 그러면 단계별로 갔었죠. 그래서 네. 통화 정책의 뭐랄까요, 이렇게 통합이 된 거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막 그 보통 이런 코릴레이션이나 경향성을 가지려면 뭐 50년, 100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불과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좀 짧다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그 사이에 크게 두 번 좀 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언제였었냐 하면은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에 금리를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보다도 1년도 훨씬 더 전에 금리를 이제는 더 올려도 될까 싶어서 인상을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동계 가고 있는데 유럽은 자꾸 올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온 적이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남유럽 위기도 올 때 어땠냐 하면은 자기네 갑자기 인플레 잡아야 된다고 미국에서는 금리 올릴 생각도 안 하는데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네 해서 제로 가고서는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사실 파월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정책 결정자에 대한 비판이나 의문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뭐 과거에도 네네. 그랬고 네. 이 유럽 그때 잘못한 거 실수한 거에 있어서도 이 정책 결정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똑똑한 사람들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좀 매파들이 득세를 했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안 떼어야 되는데 돈을 빌려준 대표적인 쪽이 독일인데 여기가 과거에 하이퍼 인플레로 고생을 했던 적이 있으니까 이러다 우리가 인플레이션 오게 생겼어라고 하며 금리를 빠르게 올려나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 다 인플레가 꽤 높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책 실수였던 거죠. 그때부터 침체가 막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실수를 저질렀죠. 그러면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주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물론 이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네네. 0.5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그리고 미국도 여전히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인플레이션 확실히 잡겠다. 이번에 좀 아프더라도 네. 상처가 나더라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물가가 좀 잡히겠습니까? 사실 이제 못 잡죠. 이거 못 잡아. 전쟁이 네네. 끝나지 않으면 어려운 건가요? 네, 물가 요인이 지금 외부 요인이 너무 큽니다. 너무 큰데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중앙은행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는 심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오르면 다른 쪽으로도 물가 상승이 전이가 일어날 수 있어서 최소한 전이가 일어나는 거는 금리를 빠르게 올려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다음 주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요. 지금 유가도 갑자기 100불 이하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50bp하고 25bp를 원래는 50bp로 거의 굳어져가는 네. 시장의 분위기가 나오다가 네. 지금은 또 25bp로도 오, 25bp 많이 넘어가는 좋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을 할 때에는 25bp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더 오. 생각이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25를 하고 그다음에 7월에 FOMC가 있잖아요. 네. 그 뒤에 있게 되는데 50을 할지 사실 75를 할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미국은 8월 회의가 없어요. 9월로 넘어가야 되고 한국은 8월에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번에 25 해놓고 미국이 50 올리면 가만히 있고 75 올리면 눈치 8월 달에 싸움을 할 좀 해보자. 수가 있기 때문에 눈치 게임. 지금 그 일정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뭐 신임 총재께서도 빠르게 올려야 된다. 이제 네. 뭐 인플레 대응해야 된다. 파이터 모습을 보이시긴 했지만은 50bp 인상을 기본 가정으로는 생각 안 한다라는 투로 이제 말씀하셨고 지금 그 부총재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조금 우리는 적게 올리기 가계부채 때문에 노력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침체가 2번 오는 게 더블 딥인가요? 그렇죠. 네네. 지금 웃음 침체 2번째 오고 있는 거거든요. 웃음 더블 딥 나오고 있네요. 이거 뭐 예. 근데 그 뭐 송출이 안 되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나는 왜 안 되지? 아이, 침체가 제대로 안 네요. 작가님이 저거 유튜브를 사용을 할 줄을 몰라 지금 아예. 예. 네, 나오네요. 오케이. 아까부터 웃음 계속 더블 딥. 채팅방 계속 보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정광호 매니저님보다 채팅창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분위기 보고 있습니다. 오 선생님은 오늘 웃기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경제 눈치 제가 챙겨야겠어, 예. 진짜. 오 선생님은 웃음에. 침체. 근데 지금 동접 73명이면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오! 그렇죠. 왔어요? 아. 와. 어쩐지 작가님이 앞에서 공중제비 돌더라고요. 와 신난다 이러면서 야 73명이면 작가님 손 부들부들 떤다고. 부담돼 어떡해 그만 들어와요 막 이러면서 손 부들부들 떠니까 여러분 채팅에 궁금하신 거 예, 막 들으시면서 물어보세요. 계속 올려주세요. 예, 그래야지 우리 물어봐주세요. 오 선생님이 또 그거 가지고 드립 칠 수 있으니까. 네, 저 드립 준비돼 있거든요. 예. 저 민준 씨 지금 2번째 보는 거예요. 예. 네, 첫날에 인사만 했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뭐 어떻게 우리 주식 올라요? 네. 또 맞아요? 그러니까는 아, 지금 잠깐만요. 제가 네. 먼저 할게요. 아, 이거 준비했단 말이야. 왜 뭐 해야 되는데요? 준비한 거란 말이야. 준비 뭐 네, 해야 사진 되는데? 넘겨주세요. 빨리 해야 돼. 나도 해야 돼요. 나 바이오 있어, 넘겨주세요. 바이오. 아, 이거 못했어. 뭔데요? 아, 이거 환율 그래프인데 못했어. 환율 다 필요 없어. 아, 필요 없어. 환율 다음 거요. 얼마가요? 아이씨 그냥 딱 정확하게 숫자만 줘요. 그냥 다 길게 할 필요도 없어. 환율. 일단 뭐 침체라고 얘기하면 계속 좀 더 약세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 1,400원까지? 뭐 1,300원에서 계속 위로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단은 어디까지 열려 있다고 보세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그냥 정도로. 우리만 약한 게 아니고 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딱 내려오려면 에너지가 잡혀야 됩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쟁이 다. 끝나야. 근데 정말 전쟁 때문에만 유가가 지금 오른 건지는 좀 의문이 있어서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에너지 전환기에 투자가 너무 적어가지고서 뭐 에너지나 아니면은 뭐 정유, 정제 이런 것들이 적은 거 아니냐도 말이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각종 여러 가지들 뭐 커머더티들 뭐 그런 것들도 가격이 일단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거든요. 일단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근데 만약에 또 튀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사실 무역 적자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와, 그럼 달러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네요. 와. 예. 아, 그러니까 이런 게 화가 나. 그러니까 나도 아까 정책 결정자 얘기했는데 이거 정치 얘기 아닙니다. 정책 얘기입니다. 아니 바이든이 우리나라 왔을 때 통화 스워프 하면서 뭔가 좀 조치를 취했으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말씀드리면 네. 통화 수합은 우리가 원한다고 맺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쫄르면 또 해주지 바이든이. 바이든이 원한 게 많았던 이번에 회담이었잖아요. 미국이 이제 원할 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통화 수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명확하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어떤 경로냐 하면은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12시 전에 끊어야 되는데. 아니 쭉 하세요. 네. 그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그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있잖아요. 근데 외환보유고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보통의 경우에는 미국채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도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좀 나오죠. 네. 제일 안전하기도 하고. 근데 그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거는 그 미국 일단 달러가 있어야지 달러 매도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유 미국채를 팔아요.
그러고 나면 달러가 생겼죠. 그걸 가지고서 달러를 매도를 합니다. 그럼 달러가 약세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개입이 들어오게 거구나. 되는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 만약에 그렇죠. 미국 이외에 있는 국가들이 네. 그러면 그런 보통의 막 우리나 원화 환율이 막 높고 이런 시기는 경제 침체 시기일 거잖아요. 네. 그럼 미국도 안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미국도 제로금리 가고 돈 풀고 QE를 하는데 외부에 있는 국가들이 달러채 팔아가지고서는 금리가 튈 것 같다. 시중금리가. 그럼 자기네 정책 효과가 많이 감소를 하겠죠. 핸들링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좁아지는군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 팔지 말고 네.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에 뚫어줄게. 마통.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 예를 들어 600억 달러 그때는 네. 했었잖아요. 600억 달러 내에서 네가 마음대로 우리나라에서 달러 갖고 가서 매도 개입해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 다시 갚고. 미 국채 매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통화 수합이거든요. 네. 그래서 통화 수합을 미국이 제로금리나 뭐 이런 아주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할 때 자기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그런 의지가 없을 때는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미국이 실수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통화 수합을 상설로 지금 만든 게 있어요. 2021년도 7월 달에 연준에서 이제 상설 그런 통화 기구를 피마라고 해갖고 만들어둔 게 있는데 네. 이게 있으니 자기네가 볼 때는 통화 수합은 앞으로 필요 없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 때 초기에 저는 통화 수합을 미국이 안 해줄 것 같아요. 피마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피마는 엄밀히 말하면은 통화 수합하고 다른 게 통화 수합은 마통이에요. 근데 피마는 담보대출이에요. 우리가 외환보유고에 가지고 있는 달러 국채를 담보로 해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만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약한 침체면 괜찮은데 깊은 침체가 와서 우리가 매도 달러 개입을 우리 외환 보유 가지고 있는 달러채 이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만약 온다라고 네.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연준이. 예. 왜냐하면 자기네가 볼 때는 대비가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린 다 마련해놨어거든요. 지금. 예. 나는 아예 못 알아들었는데 같이 거려버리네.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저 뉴스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오호. 나도. 대담할 야, 때, 정치 방송인들. 대담, 경제 대담할 때 야. 모른다고 어떻게 해? 맞아. 위에서 뭘 하는데?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런 식이에요. 정확하네.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마무리하려다가 욕심 부리려다가. 그래서 요거는 마지막 그림. 마지막 또 있어요? 나도 해야 돼. 아이씨, 그만해요. 나도 해야 돼. 아니 이거 말고요. 다음 거요. 뭐 어떤 거? 다음 거. 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뭔데? 그래서 우리 계속 버텨야 되냐? 준비해왔네. 언제 오르냐? 존버해야 되냐? 예,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존버. 네. 이거 하려고. 존버 3년 하면 되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매니저님.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절대적으로 싸다는 거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해서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정말 본인이 장기 투자자시고 다행히 현금 비중이 되게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그 주식을 사 가시는 거는 정말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주식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많으신데 질문을 하시는 거면 뭐 현금이 조금 있으실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는 절대 쓰지 마시라. 혹시라도 뭐 바닥이 어디 있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사인이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지 이제 몇 가지 그런 팁을 좀 드려보자면 네. 첫 번째는 정말로 많이 빠지면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개입한다는 게 예를 들어 공매도 전면 금지.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정말 효과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런 거를 얘기할 정도라는 거는 상황이 심각하고 정부가 공매도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들에서도 개입하겠다는 강렬한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요. 공매도가 정말로 주가를 끌어내리냐 마냐 그런 논쟁을 떠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B2가 많이 줄어야 올라간다는 얘기들 하잖아요. 신용잔고. 예. 지금 신용잔고를 보게 되면 한국이 2007년 이래로 평균적으로 0.5%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0.8%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더 줄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 평균 정도까지 오면 괜찮지 않을까 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거래가 좀 터져야 된다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지금 너무 적어요. 네. 우리가 한창 좋을 때에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얘기할 때에 코스피닥 합치면 60조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15조, 12조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늘어야 되고요. 과거에 2009년 8년도 금융위기 저점 때 한국, 그다음에 2020년 3월에 우리나라 최저점을 형성했을 때에 시가총액 대비해 가지고서 그날 거래 대금이 몇 프로 나왔냐 하면 0.15%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금액으로 따지자면 지금 기준으로 따지자면
되려면요. 네. 그 30조대가 나와야 돼요. 30조 대. 그 정도 나와야 한다. 그 정도가 나오면 그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거래가 터졌다. 그러면은 손바뀜이 일어났다. 예. 그렇게라고 볼 와, 수 이거 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예. 그래서 한 번은 손바뀜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요 짤 제가 아까 왜 웃었냐면 요 수산이 닮았네. 이 개구리 보니까. 저기 수산이 수산 씨 돌았을 거기 때. 있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아, 신체를 바꿔주세요. 예. 수산이 돌았을 때 화라센터 앞에서 저러고 담배 피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웃으신 거예요? 예, 예. 보면 볼수록 닮았네, 곽수산. 예. 예, 넷이서 함께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환율 때문에도 외국인 매도 계속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글로벌적인 상황이고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른다. 뭐 외환 리포트 봐도 1,400원대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열어 둘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지금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존버를 해보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죠. 예, 응답하지 마라 1998 여기서 마무리. 진짜 응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요게 네, 네.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이렇게 딱 튀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이! 한번 자리를 네, 자리 바꾸죠. 아주 너무 욕심 부렸네요. 와, 그래도 침체였는데 올라갔네요, 그래도. 위기 타파. 네. 큐 주세요. 야. 큐 주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코로나 큐. 지금 또 말씀드리는 순간에 동접자가 82명까지, 와. 82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지금 아래 청심환을 사러 내려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린다고, 이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라고. 여러분, 그만 들어오세요. 정신 차리세요. 핸들링이 예. 안 돼, 우리. 이 서버가 이게 감당이 안 돼. 80명이 최대인데, 엘리베이터. 터져요? 네, 엘리베이터. 아. 인원 초과처럼, 우리 인원 초과니까, 양보해서 몇 명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앨범 표지, 저는 섹터와 이슈 잡고 가보겠습니다. 예. 표지 보여주시죠. 봅시다. 보여줘, 금난색. 인공지능. 자, 제가 준비한 거는 딱 요겁니다. 다 똑같네요, 말은. 바이오. 네, 말은 다 똑같아. 바이오? 아니면 바이오? 바이오. 사지 말아야 되냐, 떠나야 되냐, 이런 뜻인데, 사실 요즘 주식시장에서, 지금 제가 뭐 주식방송 엄청 많이 하니까, 네. 항상 하는 얘기가 힘든 시장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라.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종목이 많으면 올라갈 종목에 몰아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도체로 많이 갑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네, 근데 반도체로 갔더니만 뭐 오더컷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마이너스 한 30%가 돼요. 그러면서 이게 아닌데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업하면 나쁜 게 없다는데 이랬는데 옆 동네 보니까 2차전지 소재가 올라가네. 그래도 2차전지인가 이러고 선택과 집중을 2차전지로 옮겨갑니다. 그랬더니만 2차전지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어디서 뭐 수요가 줄어든다 어쩐다 공장 설비 투자를 이제 좀 다시 고민한다 이러더니 네. 또 떨어져. 여기가 아닌가? 다 일시적이에요. 다 일시적이야. 이러면서 네. 조선주로 넘어갑니다. 조선주로 이제 넘어가서 배가 막 뭐 LNG가 어쩌고 저쩌고 막 뭐 그래서 조선주인가 보다 하고 딱 투자를 했더니만 갑자기 계약 취소가 몇 개 못 했다는 얘기가 떨어져. 나오면서 마이너스 10%. 왜 이게 아닌가? 내가 산 게 이런데 떨어져, 내가 산 게. 옆 동네 보니까 바이오가 오늘도 SK 바이오사이언스 엄청 올랐더라고요. 9조짜리가 16%를 와. 쭉쭉 갑니다. 엄청 엊그제도 23%?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예. 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바이오? 아니면, 그만 속고, 바이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정광훈 매니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너무 최근에 트렌드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피해자니까 그래요. 아, 네. 제가 그때 타코야끼 기억하시죠? 타코야끼. 딱 경험담이었습니까? 제가 피해 입으면 저는 무조건 평생 안고 갑니다. 언제는 제가 따라가서 복수한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바이오였어요. 그러니까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의 추가적인 하락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나오는 건데 네. 그런 네. 경우에 저희가 이제 섹터 구분을 하게 되면 방어주 쪽 그랬을 때 바이오 섹터가 방어주 쪽에 속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은 네. 경기에 민감하냐 둔감하냐 했을 때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둔감하다라고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경우는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 주식들 중에서 순현금인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가 순현금이라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시겠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개발을 위해 가지고서 투자는 받았는데 아직 진행 초기 단계인데 지금 네. 이미 그러니까는 이제 돈 받아 놓은 건 많은 거죠. 거기서 그 주가는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는 시가총액보다도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가 더 많은 막 그런 상황까지도 막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독특한 상황이 왔다는 거고, 그래서 몇몇 가치 투자자들 중에서도 바이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트렌드적인 측면에서는 요즘에 침체에 방어적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게 요즘에는 코로나19는 너무 짧아요. 그 기간이 생명력이 뭐 좀 좋다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그거 끝나버리고 또 일시적이지 않나. 예.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사실은 이러다가 갑자기 뭐 침체 아닌 것 같아 해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네.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는 오히려 좀 더 시각을 장기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요거 다음 표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셀트리온의 1년 추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2021년 6월 28일 1년 전보다 26만 원에서 와, 마음 17만 아프다. 원까지 네, 마음 떨어졌거든요. 요 정도면 셀트리온이 무슨 뭐 잡주도 아니고 그냥 밸류로 봤을 때도 괜찮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바이오 전반적으로. 근데 한국의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좀 미국하고 차이가 나는 게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아주 이제 저희가 뭐 소위 딥밸류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딥밸류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보유 현금보다 뭐 시총이 작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그 전통적인 뭐 벤자민 그레이엄식의 가치 투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싸냐 그런 기업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굉장히 사실은 네. 그 이제 미래의 가치가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고 많이 내려오기는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PBR이나 이런 면에서는 아직은 매력이 있는 거는 아니다. 예. 그래서 한국 쪽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하면 우리나라가 최근에 보시면은 바이오 주식들이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는 네. 오로지 코로나랑 관련 있는 것들만 한 번씩 좋았었어요. 진단 키트 나오면 그거 뜨고 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나머지 것들은 계속해서 지금 셀트리온도 보시면은 주구장창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코로나랑 관련이 없다 보니까 특히나 이쪽에서 어려움을 겪은 거는 뭐가 있냐면 신약을 개발하는 곳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만들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임상이나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리는 사실상. 투자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예. 전부 다 코로나로 몰려간 거죠. 코로나부터 일단 이겨내야 되니까. 예, 그런 상황이 되었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슬슬 저희가 정말로 위드 코로나로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위험이 많이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한국에 있는 바이오 중에서는 그래도 눈여겨본다면 저는 신약 개발 능력이 있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마도 정부에서도 새 정부가 탄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정부 쪽에서 신약 개발에 대해서 코로나 이외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많이 깐깐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실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병원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완전 전시 상황인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다 이제 좀 넘어가고 나면 좀 지원책이나 전반적인 것들을 만들어 내는 그런 그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약에 사실 이제 이 투자는 되게 전문적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예. 근데 잘 아시는데 이 신약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바이오 중에 저는 한국은 좀 미국하고는 컨셉 다르게 해서 예, 신약 개발 위주로 보셔야 되지 신약 않을까라고 개발 생각합니다. 위주로? 예. 여기 그 보이더 님께서 셀트리온 샀나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셀트리온은 저는 안 샀고 저희 그 외할아버지가 마이너스 80% 해가지고 좀 많이 많이 이르셨다. 해드셨고
저 KJ 류님께서 매니저님 잘생겼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좋아하시네요. 제일 사실 좋아하시는데요? 여기 우리 네. 카메라가 너무 후져가지고 이거 훨씬 잘생기셨는데. 맞아요. 실물 보셔야 사실 돼요. 매니저 실물파죠, 실물파. 네. 아니요, 아닌데. 목소리도 더 좋아요. 아, 네, 목소리 실제로 더 들으면. 좋고. 예. 꿀 떨어져, 꿀 떨어져. 자, 알겠습니다. 요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셀트리온 1년 추이 넘어서 최근 3주 동안 바이오주 상승률. 아, 이러니까 안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와, 엄청 올랐네요. 특히나 물려서 내가 마이너스를 메꿔야지 답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셀트리온 22%, SK바사 15%, 한미약품 11%, 유한양행 5%, 삼바 1%. 오늘도 뭐 시장이 좋기는 하지만 의약품하고 제약바이오 이거 굉장히 많이 올라요. 또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저평가에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임상도 다시 진행이 되고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워낙 많이 얻어맞았고 코로나 이슈도 이제 없어지니까 진짜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수가 있고 약간 요런 논리적인 모멘텀이 붙어서 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매니저님 생각에 조금 경계감을 그래도 가져야 될 필요는 있다. 네네. 딴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워낙에나 아까 트렌드 잘 말씀해 주셨듯이 네.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올랐네 싶어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빠지고. 그러니까 투심 자체가 전체적으로 증시에 너무 나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냐 아니냐 했었을 때 혹여나 잘못하면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금은 최대한 조심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조금 이제 경계감을 좀 많이 가지고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게 걱정돼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자체적으로 또 백신 개발도 코로나 백신 개발도 하고 있고 그런 네네. 상황에서 최근에 코로나 재유행 조짐이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 지난주 대비 2배 가까이 올라서 그래서 잠깐 반등하는 거 아닌가라는 싶기도 한데 코로나 추세도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가 올겨울에 다시 또 유행을 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무서워. 플루 기반이다 보니까 겨울 되면은 예전에 그 스페인 독감의 경우에도 그 예. 뒤로 계속 해가지고서 반복되나요? 변이 예. 그랬는데 그 이제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아픔의 정도나 뭐 그런 것들은 많이 낮아진. 낮아지. 점점 감기처럼 되어가는 거죠 유행성. 내성이 생겨서. 예. 그래서 코로나가 유행할 거냐? 그럼 다시 유행할 것 같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거냐? 그건 아닐 것 같다. 예, 그래서 예전 같은 코로나 늘어나면은 이런 수혜주들이 좋아지겠지 하는 강도 자체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전이랑 다르다. 예,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바이오를 뭐 꼭 하셔야겠다. 진짜 이런 거를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다. 그리고 나는 그 타이밍 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자신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을 고르는 데에 나선 것 같은데 이 바이오 종목 선택 기준이 되게 많잖아요. 뭐 CMO, 기술 수출, 파이프라인, 코로나 테마, R&D 아니면 뭐 실적이 나오는데 제약바이오를 다 합쳤을 때 네. 요런 거를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술 수출 뭐 가능성이 있는 기업?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바이오 투자는 가급적이면 이쪽에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지식이 하셨으면 있어야. 네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여러 가지들 이제 그 카테고리를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 그 하나하나를 다 하나만 공부를 해가지고 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이제 노력과 시간을 쏟으실 만한 왜냐하면 현업이 있으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 사실 바이오 업종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 그리 좋은 업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그렇다고 전혀 하시지 말란 건 아닌 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만 산다, 안 산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 뭐 내가 거기서 비중을 5% 할지 10% 할지 그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네. 바이오가 많이 싸졌으니 사볼까 하신다면은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하겠다. 그런 것들은 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이오 관련돼서 막 기사 읽어보면은 뭐 네. 백신 GPB510 막 무슨 뭐 이런 얘기만 말이에요, 나와가 이게? 뭐 뭔지도 예. 몰라요. 어려워, 무슨 너무 뭐 어려워. 암 관련해가지고 막 얘기 나오는데 사실 저도 그래서 바이오 투자 안 하는 거거든요. 네네. 게임도 그렇잖아요. 게임 저는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게임을 안 해보고는 그 게임주 사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가 했을 때 내가 재밌고 이게 되겠다 싶은 거를 사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약간 게임 안 해본 사람이 게임주 사는 건 저는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바이오도. 제가 그 주식을 시작한 게 2020년 7월이에요. 그때 왜 들어갔냐면 땡땡 제약 뭐 언급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땡땡 제약이 엄청 오르는 거야. 3거래일 연속 막 상한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이야.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 제가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당시 금액으로서는 좀 많이 아까운 땡땡 제약 그리고 땡땡 바이오 있어요. 제가 사실 목소리 힘이 엄청 들어간대. 바이오에 제가 뭐가 있습니다. 안 좋은 그거 추억이 있어요. 왜 샀어요? 피해자니까 우리 같이 공유해봐요 마음을. 같이 오르니까 막 오르는 거에 편승하게. 왜냐면 주식 투자 처음 하니까 모르는 거야. 오르네? 그럼 사야겠다. 강원랜드 가지 그랬어요. 강원랜드. 거기도 오르는 거 많은데. 강원랜드 가지. 좋은 방법이네요. 어차피 소액으로다가. 어차피 무지성 베팅인데 강원랜드 가지. 그런 아픔이 있어서 무지성으로 하면 안 되겠다. 저에게 교훈을 남겼던 바이오주에서.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이런 거는 여러분 진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맞추고 그러기가 맞아요. 쉽지가 않은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저는 뭐 바이오 결국 그냥 뭐 조심하자. 그리고 이제 트렌드가 빨리빨리 변하니까 그런 것도 경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Q&A를 5분만 받을까요?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Q&A를 한 5분만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최근 시장에서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이제 정광훈 매니저님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뭐 첫 키스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진짜 좋은 쭉쭉 시간이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역대급이네. 이게 시간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은 곽수산이 안 나와서 그런지 동접자가 상당히 많네요. 지금 원래 12시면 점심 드시러 11시 반부터 빠져야 되는 건데 여기도 점심시간은 안 빠지고 계속 80명을 유지. 또 그리고 이 섹터 얘기를 하면은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섹터 얘기하면 빠지는데 그대로 이제 70명 80명 그대로 유지를 좀 지난주에 재밌어서 왔는데 다음 주엔 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너무 걱정을 하시는 이거 조상현님이 이거 올려주셨네요. CTC 바이오 20% 마이너스입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아시면 저 맞아 죽을 듯합니다. 침낭을 하나 사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침낭은 어디 거 쓰시는 게 있는지 침낭을 추천을 해달라는 말 같은데 아까 그 짤 보여주면 거 어때요? 그 개구리 짤. 존버. 아니면 마우스피스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CTC 바이오는 잘 모르는 회사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전에 저도 이제 그 했을 때 안 좋았던 제가 실패했던 경험은 그냥 갑자기 하나 말씀드려볼까 해요. 좋습니다. 매니저님도 실패했던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제가 뭐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천적 곤충을 이제 방제 그쪽에 우리나라 1등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매년 30-40% 성장하고 마진율이 20-30%가 나오고 부채가 없어요. 이자성 부채가 제로. 끌려. 네. 그런데다가 정부에서 밀어주는 산업. 누가 봐도 이건 될 것 같잖아요. 무조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회계 부정이 터지면서 어쩐지 상장 폐지가 되고. 몇 년도예요? 그게 그 98년 금융위기 전후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돼서 그 상장 폐지가 뭐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때쯤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반대 매매까지 가버리면 이건 없어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마이너스 99%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그때 보니까는 내가 회계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이거를 알 수가 있었구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회계를 그렇게까지 투자에 적용을 안 시켰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번 당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진짜 열심히 이거는 적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배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휴지 조각이 됐나요? 아니면 그래도 손절을 하셨나요? 반대 매매 때 팔았으니까 휴지가 되고 팔았죠. 휴지가 되고 팔았죠. 야, 정광훈 매니저 한 주 남겨놨었어요. 한 주를 이거는 그냥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해둘까 해가지고 의미가 있다. 네네. 근데 나중에 회사가 자꾸 바뀌어요. 그랬다가 이게 그때 제 기억에 동부 파만동에 팔렸다가 파만동이 또 LG화학에 팔렸다가 얼마 전에 이제 청산됐다던가 그렇게 된 걸로 매니저님도 결국은 없어졌어요. 자꾸 이름이 뭔가 바뀌면 뭔가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킹스맨님이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은 페드의 긴축 속도 조절 내지는 내년 금리 인하까지 바라보면서 빅테크 고퍼 주식들이 상승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일단은 그 약간 조건 반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그 타이트닝이 멈추고 금리를 인하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랬을 때 주가가 올랐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아마도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는 지금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경기 침체를 맞이할 것 같으니 나오는 건데 뭐 침체기엔 주가 무조건 빠졌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좋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아마 그거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침체가 더 안 좋은 거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멈추는 것하고 그 이유가 침체가 올 것 같아서다라는 두 개가 딱 붙는다라고 하면 침체가 더 강력하게 안 좋은 힘이다. 그래서 요즘의 반등이 저도 이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반등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카님께서 향후 주도 섹터는 어디가 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거는 이제 구로역 4번 출구 가면 신점 잘 보는 데 있습니다. 거기 8만 원 내고 신점 보시면 이런 거 잘 가르쳐 주거든요. 요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네네. 그래도 예측을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요거는 오히려 섹터는 아니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증시가 막 30% 이상씩 빠졌잖아요. 예. 그러고 나가지고서 그 뒤에 반등을 할 때에는 이 그 섹터보다는 사이즈 효과가 납니다. 사이즈 효과? 대형주가 좋습니다. 대형주다. 왜냐면은 다 같이 네네. 빠졌잖아요. 다 같이 안 좋잖아요. 저희도 만약에 지금 주식을 만약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 네. 그러고 나서 주식이 막 30-40% 빠졌다 해요. 그러면 아 그래 이럴 때 사라고 하던데 내가 한번 주식을 처음 시작해볼까 하면 그분이 제일 먼저 뭘 보시겠어요? 삼성전자에 보시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 시가총액 몇백억짜리부터 보시진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다 많이 내렸어요. 지금은 좋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볼 거는 대형주부터 보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 얘기하는데 뒤에 이거 곽수산 사진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이 존버 뭡니까? 삼성전자 지금 뭐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가기는 간다는 거죠? 삼성전자요? 3나노 가야죠. 이재용 삼성전자 가야지. 네네. 그러니까 그 이제 만약에 여기서 바닥을 찍고 간다 나중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삼성전자 비롯한 대형주들이 일단은 괜찮지 않을까 제일 먼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다들 지금 뭐 식사하러 가시는 저희도 이제 밥 먹어야죠. 네, 배고프네요 이제. 네. 할 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보이시? 네 근데 마지막에 저기 찬님께서 침체로 봐야 하나요? 침체로 봐야 되네. 네네. 무조건 침체죠 지금은.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숫자로 말씀을 드려보면 강도로 볼 때. 예. 그 미국의 경우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에 평균적으로 주식이 한 32~3% 빠졌었어요. 네. S&P 500 기준입니다. 그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S&P 500이 그걸 다 반영은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하방이 한 10%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 평균으로 따지자면은요. 아직도 남았다. 예, 만약에 이게 침체 없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런 일반적인 조정은 14%였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바로 이제 반등을 뭐 한 5~6% 정도 할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양쪽으로 저희가 뭐 확률이랑 기대값을 따져보면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 좀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는 그렇게까지 열려 있는 게 아닐 수 있는 거고, 근데 아래는 좀 많이 열려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요거를 봐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좀 조심하면서 아직 위쪽으로 좀 더. 예. 있는 그리고 상황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요. 한국처럼 거래대금 폭발이 안 일어났어요. 아직은. 최근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오히려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서 지금 반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정말로 딱 하나만 봐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거래가 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왜 저점에서 올라왔느냐라고 하면은 중국은 정말 거래가 4월 그때 증시에서 많이 터졌어요. 네. 그러니까는 손바꿈이 강하게 일어나니 네. 이제 증시가 거기서 바닥에서 20%가 좀 베어마켓 랠리가 강하게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아까 국내 주식은 한 30조 터지면 오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미국 네네. 주식은 어느 정도 그 터졌다고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에서 거래량에서 가시면 아마 보이실 건데 예. 거기에서 최소한 뭐 2.5배 정도는 터져야지 거래가 이제 나온 거다. 왜냐하면 지금 한 6개월 평균보다도 낮아요. 오히려 지금 최근에 거래량 자체가요. 좀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끝낼까요? 오늘 네, 근데 볼까요? 목요일 아침에 금요일이 아닌 목요일 아침에 난 세상을 본다. 아니, 그래도 한마디 해줄까? 너무 어디 가요? 아 배가 많이 근데 저 고파요? 진짜 약속 있어요. 진짜 점심 약속이 진짜 있어가지고. 네, 도성 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IFC몰에서. 가야 돼서 다 나가. 죄송해요. 예. 미안해요. 진짜 밥 먹어야죠, 가야 돼. 저도. 시간이 지금 늦었어. 택시 기다려 네, 지금. 다음 주 순환 씨 올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짜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안 나온다면 또 이제 오 선생님이 또 나오셔서 스페어 타이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해주실 수 있으니까 많은 기대 바랍니다. 정광구 매니저님과 오 선생님과 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에 난 세상을 본다. 호이. 끝났나요?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